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장군님 잘 계셨습니까? 예. 저 장군님 지난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쇼가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작년에 이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하고 난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동결, 또 뭐 최근에 보면 이 WMD 대량 살상 무기 동결,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미국이 이 협상을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선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궁극적 비핵화라는 FFVD는 그냥 장기적인 상징적 목표로 던져놓고, 그리고는 이제 둘 사이에 이제 가끔씩 쇼를 해주는 로드맵,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맺으면서 사실상 트럼프가 고선에서 북한의 비핵화 쇼에 이제 북한이 적절하게 출연해주면 끝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뭐 그런 칼럼을 몇 군데 썼어요. 그래도 뭐냐면 트럼프가 계속 문턱을 낮출 것이다. 저는 2017년에 그 징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유엔 총회에서 뭐 화염과 분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트럼프가 세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봤어요. 그때 트럼프는 뭐냐면 북한이 우리 미국과 미국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리면 용서하지 않겠다, 화염과 분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하면 미국과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미사일을 쏘면 봐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이는 오바마 때 중동 문제 때문에 오바마가 직접 행동은 못 옮겼지만 오바마 때보다 훨씬 문턱을 낮춘 거예요. 오바마 때까지 미국의 스탠스는 뭐냐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옮기지는 못했지만 기본 원칙이 뭐냐면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위험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전 먼 바다, 빈 바다에 쏘더라도 쏘는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니들이 누가 봐도 빈 바다에 쏘면 봐줄게라는 의미였어요. 그걸 제가 9월 3일로 기억하는데요. 북한이 2017년 그때 수소폭탄 실험했을 때 제가 KBS,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KBS 뉴스 해설위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앞으로 2017년 동안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읽은 김정은은 누가 봐도 안전한 데 쏘면 트럼프가 절대 나를 공격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막 쏴댔습니다. 자, 이제 이건 2017년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 초부터 김정은이가 2017년 12월 17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내년도 협상으로 국민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가면서 트럼프는 가면 갈수록 문턱을 낮출 것이다. 자, 이제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비핵화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5단계입니다. 첫 번째 핵 동결입니다. 두 번째가 동결한 거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세 번째가 사찰 검증입니다. 네 번째가 불능화예요. 불능화는 폐기하기 전까지 예를 들면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나 시멘트로 봉인을 하더라도 이 방사능이 다 사라진다 10년 정도 걸립니다. 우라늄과 원심 분리기는 금방 바로 하면 돼요. 별로 안 세서.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폐기입니다. 불능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고, 폐기는 뭐냐면 아예 물적 토대, 물리적으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 5단계인데요. CVID, 이게 5단계까지 다 가는 폐기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근데 이제 용어도 FFVD도 비슷한 용어긴 한데 싹 바꿨어요. 여러분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사찰 검증 이야기하다가 작년 말에 리스트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핵 리스트. 그 신고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2단계까지 또 문턱을 낮췄어요. 올 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핵 동결을 자기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식으로 신년사 이야기해갖고 트럼프가 하노이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것은 부분 핵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영변만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한 14개, 15개 정도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지금 영변 시설은 의미가 확 줄었거든요. 10년 전에는 영변이 북한 핵 생산 능력에 다였지만 지금 뭐 트럼프 입으로도 5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는
나머지는 봐줄 테니까 동결만 좀 시켜라. 그런데 김정은이는 아니야. 나는 1년에 예컨대 10개 생산할 수 있으면 내 8개만 생산하고 2개만 생산 안 할게 한 겁니다. 지금 보세요. 5단계까지 가는 것 중에서 점점 줄여서 1단계 핵동결마다 부분 핵동결로 문턱을 낮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더 낮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트럼프가 신묘한 전략이 있는 것, 신묘한 전략은 있죠.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 친구가. 그 다음에 그것을 부추기는 문재인과 트럼프 최악의 조합이 북한의 핵무장국으로 인정해주는 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향을 우리가 미국에 있는 조야의 어떤 여론의 힘으로 일단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1단계를 하고 이것을 적어도 1 내지 2년 전 뒤로 시계를 돌려야 되는 것이 북핵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일단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핵동결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북핵 정책의 어떤 역사적 어떤 시퀀스 순수 중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 거라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그냥 미국이 자기들 문제라서 끌고 가는 부분에 그냥 둘러리만 쓰고 가고 있다면 미국이 비핵화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와 한국이 바라보는 이해관계, 일본이 바라보는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뭐 미국은 북한이 우리한테 쏠 용도는 아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한테 날라올 수 있는 게 ICBM이니까 ICBM만 북한이 폐기하고 또 핵을 더 생산하지 못하도록 동결해놓고 그리고 몇 개 저놈들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쏘면 바로 끝이니까 또 우리한테 쏴도 중간에서 요격될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더 이상 저놈들을 또 없앨 방법도 없고 전쟁을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ICBM을 갖다가 없앤다 하더라도 일반 스커드나 뭐 이번에 쐈던 신형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나 이런 데 아무데나 쏴서 해도 한국 전역이 순식간에 이렇게 당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이렇게 짧고 그냥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 이런 핵탄두 탑재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응 능력도 사실상 별로 없고 여러 개를 동시다발로 쏠 때는 몇 개는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이 완전히 없어져야 비핵화다. 또 일본은 또 그런 또 다른 입장이 있을 거고요. 한 1000km, 1500km 안팎에 대한 우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문재인이 북한이 핵의 이 영변 핵에 대해서만 폐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이 핵 폐기를 한글로 간주하겠다. 비핵화를 한글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영변만 북한이 폐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된 걸로 간주하겠다면 그러면 영변 말고도 주요 기지가 5개, 총 핵미사일 기지가 한 30개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갖다가 사실상 문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비핵화 아니냐. 즉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문한테 질문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그거는 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비핵화의 5단계를 설명한 겁니다. 예. 문재인이가 이야기하는 영변은 예. 1단계 핵동결, 비핵화의 5단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1단계 핵동결 중에서 20% 정도의 부분 핵동결. 그렇죠. 1단계 핵동결도 아닙니다. 1단계 20%. 예. 80% 남아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5단계, 4단계 불능화, 5단계 폐기까지로 가는 머나먼 길 중에서 부분 핵동결의 제재제부터 종전협정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소진하고 나면 북한의 비핵화는 1단계 입구에서 한 발 정도 한두 발 들여놓고 모든 게 스톱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 시계를 이끌 만한 동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국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제가 두 가지 이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북한이 핵동결도 안 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트럼프도 신경 쓰고 아베도 신경 쓰고 우리 국민도 노심초사할 때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과 미북 간의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내년 뭐 봄 정도 우리 총선 전에 만약에 뭐 부분 핵동결이든 아니면 북한의 완전한 핵동결이든 트럼프가 요구한 5개의 핵물질 생산을 다 중단하든 간에
어쨌든 비핵화 1단계의 핵동결에서 모든 협의가 끝난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는 어디가 더 위험할까요? 두 번째가 위험합니다.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핵동결이 안 된 상태에서 북핵에 대한 위협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공통의 위협을 인식합니다. 좀 더 확장을 하면 혹시 이게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유럽이나 전 세계에 안전할 곳이 없겠죠. 네, 다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은 세계의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동결 명분으로 방금 말씀드린 ICBM 정도 개발 능력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작년도 4월 20일 당 중앙회의에서 공인한 대로 핵 보유국 NPT의 핵 보유국 의무사항인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준수한다고 하십시다.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나라는 어딜까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한일 간의 튼튼한 연대겠죠. 그런데 깨졌어요. 그럼 이제 각자 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아마도 그 대체제로서 미일 동맹을 한다든지 잠정적으로 자기가 이제 미일 동맹 강화와 자강이겠죠. 일본의 자강은 우선 보통 국가로 하는 소위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거와 별개로 엄밀하게 핵 잠재력을 더 높이고 공격용 미사일 능력을 높인다든지 소위 보통 국가화 되는 자위대가 아닌 일본 국군을 가지는 방향으로 자강을 할 겁니다. 문재인이 뭘 할까요? 남북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남북 공조를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남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좋은 관계고 남북 관계 개선돼서 북한이 핵이 있지만 마치 미국과 캐나다처럼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핵에 대해서 걱정하냐 뭐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끼리 잘 지내게 됐으니까 주한미군 떠나라 종전선언. 자 그렇게 돼서 한반도에 남북한이 남으면 니들 핵 맞고 죽을래? 한스 모겐소가 이야기한 대로 핵 맞고 죽을래? 굴복할래? 당연히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삶이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죽음보다 못한 삶은 없다. 그래서 항복하는 거죠. 이게 문재인이가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미북 협상이 잘 돼서 핵 동결로 북핵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위험하다. 차라리 협상을 안 해서 질질 끄는 게 낫지. 극단적으로 해결하려면 완전한 비핵화라 CVID로 북한의 과거, 미래, 현재의 핵도 다 없애고 우리 대한민국,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능력까지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이상 그 중간에 어정쩡한 타협으로 끝나면 지금보다 훨씬 못한 안보 위기가 온다.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확고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번에 이 미북이 네. 서로가 한국은 빠져라고 네. 했고 또 아베는 한국은 문재인은 김정은의 영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이게 끝났다고 판문점 회담을 굉장히 홍보하고 몇 달을 우라먹으려 했는데 동시에 이 세 나라에서 문에 김을 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먼저 북한을 보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세 차례에 걸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고 빠져라. 우리가 직접 한다. 심지어 협상 당일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그 회동 당일 6월 30일. 그래서 왜 저렇게 자주 할까? 모르는 사람은 그 이해가 좀 안 갔을 거다. 북한이 뭔 또 속이려고 페인트 모션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날 회담 내용이나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문이 어떤 행태로든 끼어들어서 3자 회담을 하려고 하거나 트럼프 손을 잡고 가서 중간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한국 빠져라고 신호를 했고 또 미국도 보면 비건이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이 3자 회담을 하려 해서 트럼프가 안 된다 했다. 그 다음에 또 문이 손을 잡고 가서 넘겨줄라 해서 트럼프가 안 된다 했다. 또 북한이 사전에 전날 있었던 판문점의 실무회의에서 이 한국은 빠지고 우리 둘이 직접 이야기하자 했다라는 이야기를 비행기 안에서 깠어요. 그리고 그날 화면에 보면 미국의 경호원들이 자유의 집 문을 딱 양쪽에서 잡고 통제하고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이 만나러 내려가려니까 문이 따라 움직이려니까 미국에 이렇게 무전기 든 경호원이 요렇게 했고 문이 이제 요 앞에까지만 나간다고 요래 해가
그러니까 트럼프 먼저 문을 열어주고 나가고 문을 닫고 트럼프가 거의 MDL의 군사 분계선에 가까이 갔을 때 문한테 내려가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봐도 아 이게 미국하고 북한에서 동시에 한국을 배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문이 거기에 마지막에라도 극적으로 끼어들어서 사진에 끼어들까 봐 미국이 철저하게 또 배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못 끼게 된 것은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문재인과 같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부르기에 참 민망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대통령은 안 끼는 게 좋습니다. 끼워봐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전혀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아까 황 소장이 말씀하신 이제 뭐 김정은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시진핑이도 문재인이 끼는 게 싫어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할 역할을 별 역할도 못할 친구가 다 마치 한 것처럼 끼어들어서 뭐 생생내 하니까. 근데 작년에는 좀 먹혔는데 김정은이도 혹했는데 이제는 김정은이도 미천을 다 돌아갔어요. 알았어요. 하노이 이후로 그리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문재인 저 사기꾼 같다. 너 괜히 휘둘리지 마라. 나하고 해라. 지난번에 6월 20일 날 갔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트럼프는 워낙 이쪽에서 북핵 문제나 동북아의 모든 키를 쥐고 있으니까 트럼프를 제낄 수는 없다. 어차피 트럼프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나하고만 이야기하지. 문재인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꼴 못 봤지. 재순 거짓말이야. 끼지 마. 그러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형님 했겠죠. 아베도 문재인이 끼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도 나쁠 뿐더러 괜히 그게 잘못 껴서 트럼프한테 이상하게 생색내서 괜히 일본하고 또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트럼프하고 아베는 문재인이 끼워봐야 도저히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과 그리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역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습니다. 자, 이거는 문재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한국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적 경험을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대한민국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게 철칙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최초로 허무는 게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이는 미국 간에 이렇게 하고 자기는 상관없다시 마치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은 대한민국이 조국이라는 생각을 과연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 되는 자들이에요. 제가 자들이라 표현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저는 뭐 대통령이라고 솔직히 뭐 공식 진자에서는 부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뭐 제가 반대하지만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요새 하는 거 보면 뭐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조금 2, 3분 역사적인 이야기를 대표인 게 뭐냐면 68년도에 이제 존슨 대통령 때죠. 월남전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손을 빼는 분위기였고 또 그 손을 떼다겠다고 하는 뭐 존슨은 민주당이었지만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69년 때잖아요. 그래서 68년도 미 대선 국민에서 사실은 그 김일성이 굉장히 큰 모험을 했어요. 왜 그랬으면 딱 보니까 아 미국이 더 이상 월남전을 지탱하지 못할 이런 형성된다. 그러니까 68년 대선을 흔들기 위해서 1.1 사태를 벌이는 거예요. 예, 그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푸에블로 사태도 그러니까 있었고 또 미국은 전차기도 하나 객주됐죠. 그래서 68년도에 북한이 한 300여의 도발을 해요. 간첩도 많이 보내고 무장 1000명을 엄청 보내고 울진 삼척도 거의 일어났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대한 도발이 1.1가 대표적인 게 울진 삼척이었다면 미국에 대한 도발이 프레볼 납부 사건이었어요. 납치. 그런데 한국에 이런 게 났을 때 미군이 그때 유엔군 사령부가 전평시 작동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갖고 있다는 소리죠. 비상도 제대로 안 걸었어요. 그 박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푸에볼로 거니까 얘들이 비상을 다 걸었어. 그리고 푸에볼로호를 송환을 받으려고 미국하고 북한이 비밀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중재하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뺀 어떤 회담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정했어요. 그때 아마 이분 생각에 자주국방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미국 믿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닉슨 되니까 71년 3월에 또 7사단까지 빼니까 한국군 5개년 현대화 계획도 하고
그 다음에 유엔사 계획에는 서울 고수 계획이 없었거든요. 반격도 없고 그 한국 작전 계획도 만들고 71년 말에 오원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예. 제2경제수석 만들어서 자주국방의 기치, 그 인프라인 중화공업 건설,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주장했던 것, 나 빼고 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을 다른 사람들끼리 해. 그게 카스라 테프타 밀약이에요. 1905년도. 그게 에치슨 라인이고요. 50년 전에. 나가 빠진 상태에서 내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38선이 나는 게 다 뭐 역사에 배웠잖아요.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어땠어요? 대한민국 한반도의 운명을 전혀 우리 입장을 반영해 줄 사람이 있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참여하지 못해서 우리가 해방은 맞아서 기뻤지만 분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문재인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해요. 문재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끼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참담한 거죠. 자, 이거는 또 이야기가 조금 별개입니다만 저도 평소에 궁금하게 여겨져서 장군님이 이제 전문가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듬해 69년 4월에 일본의 이 아스카 그 해군 기지에서 떠오른 미국의 그 이시 121기 정찰기가 이제 쭉 와서 동해안을 정찰하고 돌아가건데 북한이 이제 동쪽에는 이 빠른 비행기가 없어서 못 따라잡았는데 엄밀히 기차에 싣고 분해해서 미그 17을 들고 와서 띄워서 미사일을 쏴서 그 정찰기를 격추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푸에블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명인가만 죽고 나머지는 석방이 됐는데 시끄러웠고 이 이시 121 사태는 추락 사태는 31명이 죽었거든요. 거기에는 군인은 8명이고 군인은 8명이고 23명은 연구원이라는 사람들인데 분석관. 근데 왜 미국이 이 사태는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넘어갔습니까? 월남전 때문에. 월남전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뭐 역대 이래 미국의 국력이 가장 약했던 경제적으로보다 쌍둥이 적자가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미국 GDP 비율 대 쌍둥이 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데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쭉 갑니다. 불황이 시작됐죠. 그래서 닉슨이 도대체 민주당 정부에서 물론 뭐 공화당 아이젠하워 정부 때도 50년대 해당이 됩니다만 특히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이 이상해서 유프론티어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서부 개척 시대처럼 하겠다 해서 굉장히 방만한 대원조를 하고 또 그 60년 초중반부터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전에 공업 생산력을 일본하고 유럽이 회복함으로써 미국 경쟁력이 다 소모돼 갔죠. 약해집니다. 제조업 경쟁력.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거죠.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있는 것도 월남전 철수하고 그 다음에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을 해서 아시아에서 손을 빼는 동안 중국이 소련을 견제하는 이런 그랜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그걸 문제 삼아서 그것을 크게 부각되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십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양쪽에 벌여야 될 상황이 벌어지니까 31명이 죽은 사건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걸 정확하게 읽는 게 박정희입니다. 당분간 닉슨이 69년 7월에 자국 방위는 자국의 1차적인 책임이요. 그다음 아시아만 톡 찍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미시상군은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한국이 아시아 아닙니까? 한국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고 해공군은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소위 오프쇼어 밸런싱 역의 균형 전략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기조가 벌써 65, 66, 67 다 나타난 겁니다. 김일성이 본 겁니다. 한국에 시비 걸고 미국한테 시비를 걸어도 미국이 못 끼겠구나. 그거를 확인사살한 거예요. 그 다음에 68년 대선판에 흔들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불릴 수 없고 북한이 모험을 하는데 저걸 잠재워야 되겠다 조용히. 그래서 소련하고 뒷거리를 해서 톤다운 시키고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참 불행한 게요.
당시 우리 지도자 박정희는 김일성 한수위에 올라가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도 전략가입니다. 냉철한 전략가들이에요. 아주 잔인한 냉철한 전략가예요. 국민들은 사실은 잘 모르죠. 지도자 그만큼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김일성 못지않게 전략가고요. 시진핑도 전략가고. 지금 근데 가장 천둥벌거성이가 우리 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그것을 읽고 저는 최고의 전략가는 박정희라고 보는 것이 그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도약을 하는 발판을 삼았거든요. 참 지금이 그와 비교해 보면 지금 일어난 일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 어떤 위기에 있었던 데와 비슷하게 그때는 그래도 지도자가 이제 국가 방위 산업, 뭐 예비군 창설, 또 미국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제는 국가 지도자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이 국가를 믿을 수 없게 안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통상 좌파들은 예. 반미고 우파들은 친미라고 그러는데 좌우 막론하고 국내에서만 떠들다가 미국 대통령 미국한테 가면 왜 그렇게 비굴해집니까? 좌파들 한국에 데모하다가 미국에 가면 포릴스 라인 잘 지키잖아요. 예, 그러더만요. 보십시오. 문재인 미국 가서 그게 우리 대통령 중에서 그런 꼴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2분 만나고 이야기하려는데 통역도 못하게 하고 아프리카 추장도 트럼프가 그렇게 대접 안 했을 겁니다. 네, 트럼프도 참으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인 건 맞는데 얼마나 구질구질했으면 저런 대접을 받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우파들도 거의 뭐 자유 우파라고 하는 뭐 애국 시민 세력도 좋고 그 성적이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한다고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아니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한테 그렇게 대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79년 6월에 카터가 방한했을 때 야단을 쳤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도 카터가 돌아가서 79년 7월에 자기 공약을 포기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시키는 왜? 미국 여론이 박정희 대통령의 저 결기 있는 모습과 그것을 따르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을 보니까 저거 버려서는 안 되겠다. 저거 버린다고 공약했다가 지미 카터 당신은 80년 대선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카터도 고집이 있거든요. 카터가 백지화시켜놓고 지가 80년 재선되면 81년도에 재검토하겠다고 깔고 그것도 한 거예요. 그걸 이끌어낸 게 아이고 지미 카터 대통령 각하 살려주세요. 성적이 흔들리고 바지가랑이 한다고 카터가 해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좌든 우든 그 대상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어떤 사람도 나를 건드리면 나는 최후의 1인까지 싸운다. 대신 나하고 좋은 관계를 호해지고 하면 나는 친구로서 의리를 다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적으로 돌려서 얻는 손실보다 친구로 해서 얻는 이득이 몇 수만 배, 수십만 배 클 것이다. 그래야 동맹이 됩니다. 이 정신을 우리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좀 알고 기본적으로는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 내 국가는 내가 지키고 나는 대한민국을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나라로 키우겠다는 자립정신, 자주정신이 있어야 동맹도 있다고 하는 이런 평범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참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트럼프 개인에 대한 추종이 이게 대한민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좀 부끄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